오늘은 질소순환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선생님이 훌쩍거리고 발음도 안 좋거든요. 비염이 없었는데 생긴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질소순환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 정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질소 고정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용어 정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질소죠. 그중 기체 질소는 N2, 질소 하나와 다른 질소 원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강력하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 질소를 우리 생물이 바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 질소를 비기체로 바꾸는 활동, 공기 중에 있는 기체를 유기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고정, 비기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바로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이 질소 고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생물에 의한 고정, 비생물에 의한 고정이 있을 수 있어요. 생물에 의한 고정은 대표적인 예로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뿌리혹 박테리아 라는 녀석, 콩과 식물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콩식물의 대표적인 예인데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녀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통은 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질소를 고정하는 세균이다 라고 해서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합니다. 질소 고정 세균에는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예로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다 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얘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거든. 얘가 나왔다, 아 질소 고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예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비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강력한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식물조차 사용하지 못해요. 이런 뿌리혹 박테리아를 통해서 고정을 하던가 또는 얘네를 끊어줄 정도로 강력한 전기 충격이 있으면 돼요. 번개죠, 번개. 번개에 의해서도 질소 고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번개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번개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단어냐면 질산화라는 단어예요. 질산화는 질산을 만드는 작용을 말하는 건데 질산의 우리 화학식은 이렇게 되겠죠. 질산화는 질산 이온을 만드는 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리 일반적으로 번개를 맞거나 하는 경우에 질산은 NH3+, 암모니아죠. 또는 이 암모니아가 물에 녹았어. NH4+의 형태로 암모늄이란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녀석을 먼저 NO2, 산소 두 개와 한번 결합시킨 다음에 NO3의 완벽한 질산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는 녀석들이 역시 대부분은 세균에서 합니다. 그래서 질산화를 하는 세균이니까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질산화 세균들이 해줍니다. 얘네는 굳이 이름을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시랑 뿌리혹 박테리아처럼은. 아, 질산화를 해주는 애들이 질산화 세균이 대부분이구나. 보통은 암모니아나 암모늄으로 배출될 때는 우리 배설물이나 사체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대표적인 분해자들이 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 탈질소
라는 용어입니다. 탈질소는 질소 고정과 약간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기체 질소를 기체 질소로 바꾸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유기체의 형태로 기체가 아닌 상태의 질소가 기체로 변한 대부분의 활동을 우리가 탈질소라고 하고, 탈질소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역시나 탈질소 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네 번째, 질소 동화. 질소 동화라는 단어는 암모니아, 질산이온, 암모늄을 이용해서 생산자나 우리 분해자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결국 이 질소 동화라는 거는 질소를 우리가 가져내는 거잖아요. 그죠? 생물체에서 왜 질소가 필요하죠? 맞아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죠. 다시 말해서 폴리펩타이드, 다시 말해서 아미노 애시드.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엔 우리가 질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유기물로 이런 질소들을 유기물로 바꿔주는 모든 활동을 질소 동화라고 합니다. 주로 생산자가 하겠죠. 다섯 번째는 할 필요가 없네요. 주로 암모니아와 암모늄은 분해자의 사체, 그리고 우리가 똥오줌으로 배설물의 형태로 나가기도 하고, 질산이온의 경우에는 이런 암모니아, 암모늄과는 다르게 배설물 이런 거를 우리 세균들, 대장균, 분해자들, 다른 세균들이 어떻게 해주냐면 자기 몸에 필요한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질소 동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단백질로 바뀌는 모든 활동이 바로, 다시 이런 것들이 유기물로 바뀌는 모든 활동이 바로 질소 동화라는 과정입니다.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접근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기체 상태의, 그냥 초록이로 할까요? 기체 상태의 N2 질소, 기체 상태의 질소를 암모늄의 형태 또는 이러한 아질산 형태로 바뀌는 것, 기체의 형태가 비기체의 형태로 바뀌는, 이거 뭐라고 했죠? 맞아요. 질소 고정입니다. 이것도 질소 고정의 예시가 되겠죠. 다음, 이런 암모늄이 질산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무슨 과정이라고 하죠? 질산으로 변하는 과정이니까 질산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또 이런 아질산 그리고 암모늄 이런 것들이 다시 기체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죠? 맞아요. 탈질화 작용이라고 했죠.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균이나 생산자가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했죠? 맞아요. 질소 동화. 질소 동화.
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책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이게 이런 현상이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애들은 뭘까? 보통은 다 박테리아, 세균들이 해주기 때문에 질소 고정 세균이 해주는구나. 질산화는 누가 시켜줄까? 질산화 세균이 있구나. 탈질은 누가 시켜줄까? 탈질화 세균이 해주고. 질소 동화는 주로 생산자들, 식물들이 해주겠죠, 그죠? 이 와중에 조금 특이한 게 바로 질소 고정 세균의 특이한 녀석들. 질소 고정 세균에는 대표적인 예로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다. 이 뿌리혹 박테리아는 콩과 먹는 콩이 있죠. 콩과 식물에 대표적으로 같이 공생하는 녀석이다. 공생관계 있는 녀석이다. 뿌리혹 박테리아는 콩과 식물로부터 영양소를 얻고, 이 뿌리혹 박테리아는 기체의 질소를 비기체로 바꾸어가지고 고정시켜주는, 서로 이득을 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보리 또 논 바깥에 논 그려볼게. 논이 있으면 논 바깥에 주변에 이제 여기에는 벼를 심고 논에는 벼를 심고 이 주변에 뭐 심는 거 본 적 있어? 맞아, 콩 심고 콩잎파리, 그냥 콩, 강낭콩, 완두콩 이런 거 심는다 이 말이야. 왜? 여기 콩과 식물들이 뿌리혹 박테리아를 기르면 얘네가 질소를 논에 원활히 공급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좀 더 비옥하게 쌀 농사가 잘 돼. 이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똑똑하죠? 천연 비료. 이런 것까지 다 못하는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뿌리혹 박테리아랑 공생도 할 줄 모르고 주변에 뭐 내려오지도 않아. 그런 경우에는 공급 수단이 하나밖에 없어. 번개를 통한 질소 고정밖에 답이 없습니다. 공기 중에 무려 80%가 질소인데 이거를 이용할 수가 없어. 왜? 질소는 정말 강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거는 생물이 웬만하면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끝낸 질소 고정 세균을 데리고 와서 해야 돼. 나머지는 전부 번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번개에 의해서도 번개가 치면 수소와 결합할 수도 있고, 수소와 결합하면 뭐 비가 오는 와중에 번개가 쳤다면 암모늄이 될 수 있고, 보통은 공기 중에 있는 두 번째로 많은 원소인 산소와 결합을 해서 질산 또는 아질산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거 아질산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질산이다. NO2-는 아질산, 질산이 되다 말았다는 뜻이고, NO3는 질산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질소 고정, 질소 순환 파트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좀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공기 중에 80%는 질소야. 아주 강력한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고, CO2는 0.02%밖에 없어. 그런데도 이 경우에는 왜 세균이 굳이 필요 없냐면, 식물이 있다고 쳤을 때 식물은 CO2는 쉽게 받아들여. 그런데 이 질소 같은 경우는 깨서 사용할 수가 없어. 너무 결합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소는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란 책이 있거든. 책이 아니라 무슨 칼럼이었나? 하여튼 선생님이 읽어봤었어.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풍요 속의 빈곤이죠.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야. 선생님 대학 때 얘기를 하면 선생님 대학생 때
생명과학교육과에는 여자분들이 진짜 많거든. 여성이 진짜 많고 뭐 남자가 우리는 그래도 남자 비율이 좀 높아서 5, 여자가 12명 있었어. 선생님도 물론 그냥 뭐 호대 멀쩡하고 성격 좋아 보이지만 쌤은 아주 보통의 인간이었고 2명이 정말 잘생겼는데 공부도 정말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 12명의 표가 어디로 갔겠니? 다 이 친구들한테 갔습니다. 그래 뭐 여자분은 많았지만 결국 풍요 속의 빈곤 연애 그래서 이 나머지 3명이 쌤 그다음에 서욱이란 친구, 원민이란 친구, 우리 셋은 친했습니다. 이 친구들이랑도 친합니다. 여튼 풍요 속의 빈곤, 젠자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대기 중 질소가 있어. 띄어쓰기 너무 불편해하지마. 나도 쓰기 어렵거든. 이것을 NH4 플러스의 형태로 바꿀 수 있죠. 그죠? 누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질소 고정 세균은 뿌리혹 박테리아였다. 이 질소가 고정된 상태에서 암모늄 이온을 바로 사용하기는 힘들어. 질산 이온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바로 질산이 되기도 하죠. 뭐 그런 경우 말고는 아질산 이온으로 바꾼 다음 질산 이온으로 바꿔줘. 질산으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이 이름이 뭐야? 2개다. 맞아. 질산화 과정이야. 이 질산화 과정은 누가 해주지? 맞아. 질산화 세균이야. 질산으로 변하는 과정이니까 질산화 과정. 이 상태에서 뭐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질산도 뭐 날아갈 수도 있죠. 이렇게 비기체의 질소가 기체 상태로 되는 걸 탈질화, 탈질작용이라고 하고 이것도 탈질화 세균, 탈질 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반대로 바로 질산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이것도 역시 질소 고정에 들어가겠죠. 기체 상태의 질소가 비기체가 된 거니까. 대표적으로 번개.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이온들이 배설물의 형태든 질산의 형태든 생산자에 의해서 얘가 흡수되어지고 이 생산자들은 열매를 맺거나 단백질을 생산해서 자기 몸을 구축합니다. 이런 과정. 생산자에 의한 유기체로 변하는, 유기물로 변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질소 동화라고 한다고 했죠. 생산자가 이러한 아미노산을 유기물의 형태로 제공하면 소비자가 사용을 하고 자기 몸에 축적한 아미노산을 배설물 또는 사체의 형태로 죽어서 시체를 남기면 분해자가 이걸 또 이용해서 자기 몸에 아미노산이나 세포 형태를 구축하고 암모늄이나 암모니아 형태로 방출하면 이걸 또 질소 동화에 쓸 수 있고 다시 질산화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질소는 돌고 돕니다. 이게 질소의 순환이야. 우리 용어 쓰는 거 익숙해지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 이 과정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 모르겠다? 질소 고정 누가 하는데? 모르겠다? 세균이 한다. 질소화는 누가 하는데? 모르겠다? 세균이 한다. 탈질화 누가 하는데? 모른다. 탈질화 세균이 하겠지. 질소 동화 누가 하는데? 질소 동화 세균도 있지만 주로 생산자가 한다라는 거 꼭 잊지 않고 이 질소의 순환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수업 내용과 이어서 생태에 일어나는 질소 순환 과정에 대해서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암모늄 이온을 단백질과 같은 유기물로 바꾸는 것. 우리 이게 뭐였죠? 질소 동화였습니다. 질소 동화.
그리고 암모늄 이온을 질산으로 바꾸는 건 질산화. 이걸 하는 녀석 이름은 질산화세균. 대기 중의 질소를 암모늄 이온과 같이 비기체를 기체로 만드는 걸 질소 고정이라 한다고 했죠. 이것을 알면 우리가 뭐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질산이온 같은 걸 비기체를 기체로 바꾸는 걸 탈질화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것들을 안다면 별로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대표적인 질소 고정 세균이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니은은 탈질산화가 아니라 질산화다. 탈질화를 탈질산화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식물은 암모늄 이온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답이다. 앞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겠죠, 그죠? 알고 보면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은 하와이 주변의 얕은 바다에 서식하는 오징어와 이에 대한 설명이다. 오징어는 기니까 그냥 오징어로 하겠습니다. 오징어는 포식자에 의해서 저해당하죠. 우리 음성적으로 저해당할 때는 선생님 이렇게 그렸고, 서로 도움을 주거나 양성적으로 촉진할 때는 이런 화살표를 쓴다고 했죠. 어쨌든 이 발광세균이 존재하고, 이 세균은 오징어에게 이득을 받습니다. 어떤 이득이냐면 양분을 얻죠, 그죠? 다음 세균은 그림자를 사라지게 해줘서 생존율을 높여줘요. 이렇게 오징어와 세균은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공생 중에 서로 이득을 주는 상리공생의 관계고, 오징어와 세균은 상리공생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포식자와 오징어의 관계는 포식과 피식의 관계입니다. 한쪽만 이득을 얻죠, 그죠? 그럼 문제를 봅시다. 우리가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상리공생과 다르게 한쪽은 이득을 얻지만 한쪽은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이득도 얻지 않는 편리공생이란 것도 존재했다는 거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또 어떤 상호관계가 있었죠? 공생, 피식, 포식, 기생의 관계도 있었다. 기생은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그런 형태의 것을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한번 봅시다. 오징어와 발광세균은 같은 개체군이다. 이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오징어와 발광세균은 개체군의 범주이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똑같은 개체군이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뜻이 두 개가 되는데, 둘 다 하나의 개체군이라고 하는 뜻이 된다면 맞는 것이 되겠고, 같은 개체군이다 했으니까 서로 다른 개체군이죠, 그죠? 어쨌든 쌤은 틀렸다고 했는지 맞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지문을 잘못 냈네요. 두 번째, 발광세균과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는 편리공생의 관계이다. 아니죠. 서로 이득을 주기 때문에 상리공생이 되겠고, 포식자를 제거하면 하향식 조절이 일어난다. 우리 포식자가 존재하고 오징어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오징어는 또 뭘 먹을까? 뭐 어패류를 먹겠죠.
조개 같은 거 오징어 잘 먹습니다. 일단 뭐 규조류를 우리 조개가 먹는다고 합시다. 이런 관계가 있다면 포식자는 오징어를 먹고 오징어는 어패류를 먹고 규조류는 어패류한테 먹힙니다. 이런 식의 관계가 있을 때 규조류의 수를 늘렸더니 규조류의 수를 늘렸더니 개체수를 늘렸더니 규조류를 먹고 사는 어패류의 양이 증가하고 오징어도 수가 많아지고 포식자의 수도 많아진다. 이거는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규조류 최하위층 또는 어패류의 수가 늘어나서 아래쪽에 있는 피식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 포식자, 상위 포식자의 수가 늘어나는 이런 식,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걸 우리가 상향식으로 조절된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향식 조절은 뭐겠어? 포식자의 수가 줄어드니까 오징어의 수는 늘어나고 오징어의 수가 늘어나니까 어패류는 줄어들고 어패류가 늘어나니까 규조류의 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위 포식자의 수의 조절이 아래쪽에 있는 피식자들의 수를 조절하게 되는 거. 얘는 맨 위쪽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하향식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식자를 제거하는 것은 포식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오징어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향식 조절을 일어난다. 요걸 아는 친구가 있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알아두십시오. 다음 문제. 이 문제 생각보다 틀린 친구가 좀 있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종 균등도가 높으면 유전적 다양성도 높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수의 개체군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A라는 생태계에 기역종, 니은종이 살았을 때 기역종 50마리, 니은종 50마리가 있어. 이거는 균등도가 몇 %예요? 1대1로 존재하니까 50%란 말이야. 그런데 B라는 생태계에서는 기역종 33%, 니은종 33%, 디귿종 33%. 얘의 균등도는 얼마야? 33%지. 그지? 어느 게 더 다양해? 얘가 유전적으로 더 다양하단 말이야. 50마리, 50마리, 50마리라고 하자. 그죠? 종이 더 많으니까 유전적 다양도가 이쪽이 더 높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먹이 사슬보다 먹이 그물일 때 좀 더 유리하고요. 외래 생물의 도입은 종 다양성을 증가하게 한다가 아니라 증가하게 할 수도 있고 감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다. 다음은 어떤 동물의 피부색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고 AA, BB, DD에 의해 결정된다. 피부색은 이렇게 된다.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대. 아하. 일단 개체 1은 유전자형이 AA, BB, DD야. 즉 얘는 대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했잖아. 대문자로 표시되는. 얘는 대문자 2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문자 하나당 피부색이 1씩 어두워진다고 하면 얘는 어두움 이 정도 진하기의 피부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랑 스몰 a, 스몰 b, 스몰 d, 스몰 d인 녀석이랑 피부색은 어때? 대문자의 개수로만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대문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얘도 피부색 진한 정도가 이겠죠, 그죠? 얘 2개는 피부색이 진하기가 똑같단 말이야. 이런 설명입니다. 피부색은 어쨌든 문제에선 요걸 줬고, 그 다음 개체 1이랑 개체 2 사이에서 자손 F1이 태어날 때 AA, BB, DD가 교배한다 할 때 X 표시한다 그랬죠. 어떤 개체 2랑 결혼을 해서 교배를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유전자형 A, B, D, D일 확률이 8분의 1이래. 그렇다면 지금 얘는 스몰 a, 스몰 b 밖에 없으니까 개체군 1은 반드시 A에 대한 생식세포는 A만 나올 것이고 B에 대한 생식세포도 B만 나올 것이죠. 그죠? D도 라지 D밖에 없으니까 개체 1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정자라고 칩시다. 생식세포의 종류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밖에 못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아예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반드시 이것은 가죠. 1과 2가 교배했을 때. 그렇다면 2는 무엇을 가져야 이 확률이 8분의 1이 될까? 이거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지 A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 되고 라지 B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 되고 스몰 D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 된다면 8분의 1이 될 것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라지 A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 되려면 라지 A만 존재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생식세포가 라지 A를 가지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라지 A를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100%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경우로 라지 A, 스몰 a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라지 A가 올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 된다. 그죠? 스몰 A라면 0이 되죠. 0. 그렇기 때문에 8분의 1이 나올 수가 없다. 얘는 절대 아닐 거고 얘인 것 같다. 그래서 개체군 2의 A에 대한 것은 라지 A, 스몰 a. B도 똑같이 A와 같은 확률일 테니까 라지 B, 스몰 b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라지 D를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죠. 스몰 D를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라지 D, 스몰 D의 형태를 개체군 2가 가질 것이다. 이 8분의 1이라는 확률로 이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과 2는 서로 피부색이 다르다. 그죠? 얘는 대문자를 3개 가지기 때문에 진하기가 3이죠. 그죠? 얘는 대문자가 2개니까 진하기가 2다.
그래서 피부색은 다르다. 2에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모두 있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죠. 그죠? 얘는 3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됩니다. 기억의 피부색이, 기억이 어딨어? 자손 1, 피부색이 1과 같을 확률, 피부색이 같을 확률은 얼마인가? 얘가 전달해주는 유전자는 똑같아, 정해져 있어. 그런데 1과 똑같이 되려면 여기에서 스몰 a 하나, 여기에서 스몰 b 하나, 여기에서 라지 d가 물려줘야 1과 똑같은 녀석이 태어나겠죠. 그죠? 여기서 스몰 a가 나올 확률 2분의 1, 스몰 b가 2분의 1, 라지 d가 2분의 1 해서 8분의 1. 얘는 이것밖에 못 만드니까 확률은 8분의 3이 아니라 8분의 1이다 해서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똑바로 푼 거 맞나? 혹시 이거 쌤 잘못 풀었으면 얘기해주라 얘들아.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풀만한 문제들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질소 고정에 대한, 질소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반드시 질소 순환 문제는 이젠 틀리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여긴 틀릴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다음에도 좀 제대로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수고하셨습니다.